세상에는 권력을 쥐면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 권력 앞에서도 끝까지 사람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70대 시어머니 순자 여사는 평생을 며느리에게 헌신하며 살았지만 어느 날 대형 쇼핑몰 한복판에서 낯선 여자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모욕을 당합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쏟아지는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주름진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며느리가 조용히 일어서며 한마디를 내뱉었고 쇼핑몰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과 모욕,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70세 노인이 수백 명이 오가는 쇼핑몰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름진 두 손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여사. 올해 70이 된 이 여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38배 남편을 잃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노량진 수산시장 한 구석에서 생선을 다듬고 손님을 맞고 소리를 질러가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비린내가 손끝에 베어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순자 여사는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가 이 세상에서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아들에게 고기를 사다 먹이고 안 되는 날에는 자신은 찬밥에 김치만 먹으며 아들의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틴 세월이 30년이 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그 손 덕분에 대학을 졸업했고 번듯한 직장을 얻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좋은 사람이 바로 이수연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수연. 올해 42.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주부 같았습니다. 늘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말투 시어머니에게 항상 두 손으로 물컵을 건네고 아침마다 순자 여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들 하나 잘 키운 게 아니라 딸 하나를 얻은 거야. 수연도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시월드의 그 흔한 갈등 하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어떤 모녀보다 더 깊은 정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쇼핑몰이 입주해 있는 복합 상업 빌딩의 실소유주였습니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 사업을 조용히 이어받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 거대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사실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주변 누구에게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권력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조용한 방패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화창한 봄날 오후 순자 여사와 수연은 오랜만에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손녀 하윤이의 7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순자 여사는 한 달 전부터 손녀에게 뭘 사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수연아, 혜운이가 요즘 뭘 좋아하니? 할머니가 예쁜 거 하나 사주고 싶은데. 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혜운이는 할머니가 골라주시는 거면 다 좋아해요. 같이 가서 천천히 고르시죠. 쇼핑몰 1층 로비에 들어섰을 때 순자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조명,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지는 햇살. 평생 시장 골목에서 살아온 순자 여사에게 이런 공간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곁에 있으니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1층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카페라떼를 건넸고 순자 여사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수연아, 이런 데서 커피 마시니까 내가 무슨 부자 된 것 같다. 순자 여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자 맞아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제일 큰 재산이에요. 순자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 소박하고 평화로운 순간 두 사람은 이날이 어떤 날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손녀 선물로 어떤 인형을 살지, 원피스가 좋을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였습니다. 쇼핑몰 2층 VIP 라운지 방향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울리는 소음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고급 모피 코트를 걸친 중년의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양복을 입은 남성 2명과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성 1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년 여성의 얼굴은 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쉴 새 없이 거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쇼핑몰 직원 2명이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과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분노는 전혀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무심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시선을 돌렸습니다. 쇼핑몰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성 일행은 1층 로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고 발걸음이 점점 순자 여사와 수연이 앉아있는 카페 근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직감적으로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의 감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순자 여사는 수연의 손을 슬며시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슬슬 가볼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여자가 순자 여사 앞에 멈춰 섰을 때 쇼핑몰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의 차가운 눈이 순자 여사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대체 그녀는 누구였고 왜 하필 순자 여사에게 시비를 건 것일까요? 그 여자의 이름은 최영숙, 올해 63, 강남 일대에서 3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이자 이 쇼핑몰 3층에 입점한 고급 의류 브랜드의 대표였습니다. 돈이 곧 신분이라 믿는 사람이었고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거침없이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두려워했지 존경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숙 본인은 그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숙이 순자 여사 앞에 멈춰선 이유는 어처구니 없을 만큼 사소했습니다. 순자 여사가 앉아있던 카페 좌석, 그 자리는 최영숙이 매번 이 쇼핑몰에 올 때마다 자기 자리라고 여기던 창가 테이블이었습니다. 물론 예약석도 아니었고 지정석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최영숙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왕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낡은 면바지에 편한 운동화를 신은 70 먹은 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누가 앉으라고 했어? 최영숙의 첫 마디는 그것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순간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몰라 두리번거렸습니다. 최영숙이 한 발짝 더 다가서 어었습니다. 모피 코트에서 짙은 향수 냄새가 풍겼고 그 향기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운 저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는 거야. 이 자리 내 자리거든. 순자 여사는 당황했지만 시장에서 평생을 버텨온 사람답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다른 자리로 옮기면. 하지만 순자 여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최영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여사의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호웃음을 쳤습니다. 올미기면 그걸로 끝이야. 최영숙의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갔습니다. 남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커피까지 마셔놓고 미안하다 한마디면 끝이냐고. 뒤에 서 있던 양복 차림의 남성 하나가 팔짱을 끼며 킥킥 웃었고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성은 대놓고 순자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쇼핑몰 안의 시선들이 하나둘 이쪽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수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달라진 그 순간 쇼핑몰 안의 공기도 함께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최영숙도 그녀의 일행도 그리고 숨죽이며 지켜보던 구경꾼들도 모두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떨고 있는 70 먹은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숙. 그 이름 석자를 이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올해 63, 지역 최대 건설업체인 태광건설 회장 박정호의 부인.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 사모님이라 불렀고 그녀 자신도 그 호칭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이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돈, 남편의 지위, 남편의 이름. 그 세 가지가 최영숙이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전부였고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라 착각하며 반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최영숙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먼저 상대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신발 브랜드, 가방 가격, 손목 시계의 등급. 그 몇 초 만에 그녀는 상대를 자신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분류했고 아래라고 판단되는 순간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소리가 반톤 올라가고 눈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가며 말끝마다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직원이 물을 조금 늦게 가져오면 여기 사장 불러가 입에서 튀어나왔고 백화점 점원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가 반사적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자기보다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앞에서는 능숙하게 웃었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거침없이 군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영숙의 남편 태광건설 회장 박정호. 그의 회사는 수년 전 이 도시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하도급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복합 상업시설과 주거단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이었고 원청은 바로 수연이 대표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처음에 태광건설은 기뻐했습니다. 수십억 규모의 계약이었고 이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면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습니다.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철근 배근이 설계도면과 달랐고 콘크리트 배합비도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감리 과정에서 적발된 하자는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그때 단호했습니다. 감정도 사정도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시정 명령을 내렸고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태광건설은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고 업계에서의 평판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이를 악물었지만 원청의 결정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고스란히 최영숙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젊은 여자씨 이 오라는 것이
감히 우리 회사를 잘랐어. 최영숙은 남편의 말을 들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씨, 이 오이의 얼굴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서류상의 이름 뉴스에 간간히 실리는 기사 속 흐릿한 사진. 그것이 최영숙이 아는 전부였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은 기억했지만 그 수연이 지금 이 쇼핑몰에서 자신의 시어머니 옆에 서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운명이란 가끔 이렇게 잔인한 유머를 던집니다. 앙심을 품은 사람은 복수의 대상, 바로 곁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칼끝을 돌리는 것입니다. 쇼핑몰 중앙 통로에서 벌어진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들고 이동하려는 참이었습니다. 조용히 다른 자리로 옮기면 될 일이라고 굳이 싸울 필요 없다고 평생 그래왔듯이 한 발짝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순자 여사의 팔꿈치가 최영숙 일행 중 한 명과 가볍게 부딪혔고 들고 있던 커피가 흔들리며 몇 방울이 최영숙의 가방 위로 튀었습니다. 베이지색 가죽 위에 떨어진 갈색 얼룩. 그것은 동전 크기도 안 되는 작은 자국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주름진 손으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가방을 닦으려 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고 충분히 예의 바른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영숙의 눈에 비친 것은 사과하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 마음껏 분노를 쏟아도 되는 대상. 그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미쳤나. 최영숙의 고함이 쇼핑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 위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닦으려던 손수건이 축 늘어졌습니다. 이 가방이 얼마짜린 줄 알아 당신이 평생 벌어도 못 사는 거야. 이걸 어떡할 거냐고. 최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 소리에 맞춰 그녀의 수행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차림의 보디가드가 순자 여사의 퇴로를 막아섰고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최영숙 옆에 바짝 붙어 서며 노골적으로 순자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포위였습니다. 70 먹은 노인 하나를 상대로 벌어진 부끄러운 포위였습니다. 모래업 꿇어. 최영숙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 나왔지만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영숙의 이름, 남편의 이름, 그 이름이 이 도시에서 가지는 무게를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핑몰 직원 하나가 다가오려다가 보디가드의 눈빛에 발길을 멈춰 넣습니다. 또 한 명의 직원이 무정의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겁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정의는 늘 이렇게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라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순자 여사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모욕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67해를 살면서 시장 바닥에서 온갖 풍파를 다 겪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턱이 떨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몇 발짝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쇼핑백을 내려놓은 채 미동도 없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었고 그 다음은 분노였으며 그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갑고도 고요한 결심이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바다처럼 표면은 잔잔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힘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천천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주변의 소란 속에 묻힐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최영숙의 고함보다 1000배는 무거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이제는 등이 조금 굽은 그 작은 뒷모습을 순자 여사의 무릎이 천천히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향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에 짓눌린 다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 수연의 눈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움직임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느린 만큼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마침내 눈을 뜬 것처럼 수연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결의가 실려 있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는 쇼핑몰의 웅성거림을 뚫고 기묘하게 선명했습니다. 마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듯 무언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처럼 수연은 시어머니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순자 여사의 어깨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일으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의 순서를 수연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최영숙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영숙은 처음으로 수연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최영숙의 기준으로는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콧방귀를 쳤습니다.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뭐야? 또 뭐가 나타난 거야?
이 할머니 딸이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최영숙이 지금껏 들어본 어떤 고함보다도 두려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최영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주변에서 휴대폰을 꺼내 드는 손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카메라 셔터음이 여기저기서 찰칵찰칵 울렸습니다. 수십 개의 렌즈가 바닥에 무릎 꿇은 73 노인을 향해 있었지만 그 렌즈 뒤에 있는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마디마디가 굵어진 손. 이 손으로 시장에서 생선을 다듬었습니다. 이 손으로 새벽 4시에 반죽을 치댔습니다. 이 손으로 아들의 등록금 봉투를 만들었고 남편의 관 위에 마지막 흙을 뿌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는 동안 이 손은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빌기 위해 모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창호 씨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그때도 순자 여사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 빚쟁이들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지만 꼿꼿한 허리로 말했습니다. 돈은 갚겠습니다. 하지만 제 집 앞에서 소란 피우는 건 용납 못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나 2개의 일을 더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손님에게 욕을 먹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생선이 싱싱하지 않다며 좌판을 뒤엎은 손님 앞에서 순자 여사는 바닥에 흩어진 생선을 하나하나 주우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삼켰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했지만 버텼습니다. 그것이 순자 여사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민수의 대학 등록금을 빌리러 다닐 때도 찾아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했지만 단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도 허리는 곧게 폈습니다. 사정은 했지만 구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순자 여사의 자존심이었고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손녀에게 줄 작은 인형 하나를 사러 나온 평범한 오후에 이름도 모르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무릎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으면서 전해지는 통증은 몸의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 동안 한 번도 꺾이지 않았던 것이 부러지는 소리였습니다. 뼈가 아니라 영혼이 꺾이는 소리였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순자 여사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쿵쿵. 느리고 무겁게 마치 장례식의 북소리처럼 그때 한 젊은 남자가 군중 속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25쯤 되어 보이는 운동화를 신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떠올라 있었고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두 번째 발을 내딛기도 전에 최영숙의 보디가드 2명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검은 양복에 이어피스를 꽂은 벽처럼 넓은 어깨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청년은 주먹을 쥐었다가 결국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에 수치심이 번졌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수치심이. 쇼핑몰 경비원 한 명이 무정이를 들고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무전으로 물었습니다. 개입해야 하지 않나요? 경비원은 최영숙 뒤에 선 보디가드들과 그녀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시계와 그녀가 걸치고 있는 코트의 브랜드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전기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손님끼리 일이야. 개입할 수 없어. 무정이를 내린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양심의 떨림이었는지 두려움의 떨림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민낯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보고 있었지만 수십 개의 입은 닫혀 있었습니다. 촬영은 하되 개입은 하지 않는, 분노는 느끼되 행동은 하지 않는 그 침묵의 무게가 순자 여사의 어깨 위에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최영숙은 무릎 꿇은 순자 여사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기대한 것에 비해 재미가 부족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로 무릎만 꿇으면 끝이야.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절해. 제대로 사과하는 거 보여줘.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여전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영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네들이 정말 버릇이 없어.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도 사과 하나 제대로 못해. 그녀는 비서를 돌아보며 턱짓했습니다. 경찰 불러 재물손해로 고소할 거야. 저 코트 3천만 원짜리거든. 비서가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찰, 고소, 3천만 원.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망치처럼 내리쳐졌습니다. 3천만 원이면 자신이 시장에서 1년을 일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흐느낌도 없이 그저 눈에서 물이 새듯 조용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름진 볼 위로 흐르는 눈물은 70년 세월의 골짜기를 따라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죽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실패 후 몸이 망가져 병원비조차 없이 작은 방에서 눈을 감았던 창호 씨. 마지막 순간에 그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순자 여사는 그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빚을 갚고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그 아들. 어렵게 대학을 보내고 취직시키고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준 아들 민수. 고생하며 키운 보람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연.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는, 아니, 어쩌면 친딸보다 더 살뜰한 며느리 수연. 바로 그 생각이 순자 여사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내가 수연이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일이 알려지면 수연이가 걱정할 것입니다. 마음 아파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돈을 물어줘야 한다면 그 부담이 수연이에게 갈 것입니다. 그 생각에 순자 여사의 눈물은 더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치욕보다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존재의 슬픔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소리 없이 우는 70세 노인.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쇼핑몰 전체에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배경음악 위에 흐르는 안내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이 뚝 끊기고 긴급하고 단호한 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전층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송의 내용을 알아듣기도 전에 모든 층의 조명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마치 건물 전체가 한번 숨을 멈추었다. 다시 쉬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천장을 향했습니다. 웅성거림이 다른 종류의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 방향에서 여러 사람이 빠르게 걸어오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절도 있는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최영숙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서도 보디가드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쇼핑몰 1층 로비의 모든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의 중심에 아까까지 조용히 뒤에 서 있던 며느리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며느리였던 수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수연의 왼편에는 쇼핑몰 총괄 매니저가 서 있었습니다. 오른편에는 법무팀장이 서류 파일을 가슴에 안은 채 서 있었고, 그 뒤로 보안팀장과 보안 요원 2명이 나란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5명이 일렬로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지휘관과 참모진 같았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음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이 로비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수연이 바닥에 무릎 꿇은 어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양손으로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하게. 이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순자 여사가 젖은 눈으로 며느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바닥은 어머니가 꿇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는 어머니의 등을 받치고 먼지 묻은 치마를 가만히 털어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한지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코끝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몸을 돌렸습니다. 최영숙을 향해 그 순간 수연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어머니를 바라보던 따스한 눈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최영숙의 얼굴을 정면으로 관통했습니다. 마치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 이수연입니다. 한마디였습니다. 단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가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멈추었습니다. 누군가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비현실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최영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변화를 설명하자면 오만함이라는 가면이 균열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에 가까운 의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당혹으로 바뀌는 데에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소유주, 이 초대형 쇼핑몰 전체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현실이 최영숙의 뇌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최영숙에게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로비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모욕한 이분은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낸 사람입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통제된 분노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비린내를 몸에 새기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3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을 해낸 사람이에요. 최영숙의 입술이 움찔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왼편의 법무팀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김 팀장님, 내 대표님, CCTV 영상은요. 현재 쇼핑몰 전체 CCTV 영상 확보 완료했습니다. 1층 로비 카메라 4대, 엘리베이터, 홀 카메라 2대. 오늘 발생한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요조의 모욕죄, 협박죄 3가지 혐의로 즉시 고소장 접수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그 말에 최영숙이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높아져 있었지만 아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소라고 감히 나를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건설 정태호 회장이야. 최영숙은
남편의 이름을 마지막 방패처럼 내세웠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남편의 이름 석자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니까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최영숙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방패가 되지 못한 순간은 수연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은 목소리로 더 무겁게. 정태호 회장의 정건설. 현재 제가 소유한 부동산 3곳에서 시공 중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강남 복합상가, 신축공사, 판교, 오피스텔, 리모델링, 그리고 송도 물류센터. 3군데 합산 계약 금액이 300억이 넘지요. 수연은 숫자를 말할 때도 감정을 실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나열하듯 담담하게.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전 프로젝트 계약 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건설은 2년 전 부실 시공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아시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때 축소 보도되긴 했지만 기록은 남아 있으니까요. 수연이 한 박자 쉬었습니다. 정밀 감사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최영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얗다 못해 잿빛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00억, 부실 시공 전력, 정밀 감사. 그 단어들의 무게가 최영숙의 어깨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보디가드 2명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최영숙의 양옆을 철벽처럼 지키던 그들이 마치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가는 쥐처럼 한 발, 2발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인지, 이미 판이 어떻게 기울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최영숙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최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 회사 쪽에서 이미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쇼핑몰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계약 검토 이야기가 벌써 돌고 있다고, 당장 상황을 수습하라고. 남편이 난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까까지 로비 전체를 울리던 그 거만한 목소리가 이제는 자신의 비서에게도 제대로 닿지 못할 만큼 쪼그라들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최영숙이 말을 더듬은 것은 평생 남의 위에 서서 남을 내려다보며 남에게 명령하고 모욕하며 살아온 이 여자가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70세 노인을 무릎 꿇게 한 그 여자가 이제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이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방역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열어젖히려는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총괄 매니저를 돌아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니저가 무정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전층 안내 방송 준비해 주세요. 최영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안내 방송이라니. 설마. 수연이 최영숙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도 차가움도 아닌 어떤 깊은 연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오핑몰에는 현재 약 2만 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6대는 보안 상황 발생 시 실시간 영상을 송출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수연의 시선이 천장의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한다면 오늘 당신이 한 모든 행동이 이 건물 안의 모든 스크린에 동시에 재생됩니다. 최영숙의 무릎이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명품 구두 위에 실린 체중이 휘청거렸습니다. 아까 순자 여사를 무릎 꿇렸던 그 당당한 자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물론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주 느리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영숙의 눈에 한 줄기 안도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다음 말이 그 안도를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대신 당신이 직접 하실 일이 있습니다. 수연이 순자 여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다리가 풀려 보안 요원의 부축을 받고 서 있는 어머니. 비린내 나는 손으로 평생을 버텨온 주름진 손의 어머니. 저분 앞에 사과하세요. 로비가 다시 한번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의 숨 넘어가는 소리만이 천장 높은 공간을 가만히 떠돌았습니다. 최영숙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사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단어가 이제 자신의 목구멍 앞에 바위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림에 묻힐 만큼 가느다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오자 로비의 공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꽃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지하 1층에서 10년 넘게 작은 꽃집을 운영해온 50대 중반의 여자. 앞치마에 흙이 묻어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초록빛 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최영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런 사람들은 기억할 가치가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년 전이었어요. 꽃가게 사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똑바로 최영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념일이라고 꽃다발을 주문하셨어요. 장미 백송이. 색깔 지정에 리본 종류까지 전부 맞췄는데 받아들고는 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죠.
그러더니 그 꽃다발을 제 얼굴에 던지셨어요. 가시가 뺨을 긁어서 피가 났는데 그분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습니다. 로비의 탄식이 번졌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차 관리원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마른 남자.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 조끼 위로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1년 반 전입니다. 그분 차량이 지하 주차장 기둥에 스친 적이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 긁은 건데 CCTV를 확인할 생각도 않고 저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차 수리비 3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어요. 제 한 달 월급이 210만 원인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관리소장님한테 항의했더니 그쪽에서 건설회사 이름을 대면서 이 건물 임대 계약 날려버리겠다고 해서 결국 제가 물었습니다. 셋째가 태어난 달이었어요. 아내한테는 보너스가 깎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무거운 사람의 무게가 실린 침묵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증언들을 들으며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고 알고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고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이 시오핑몰의 보안 시스템은 지난 5년간의 모든 영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이성을 올려놓은 목소리였습니다. 초혜영숙 씨가 이 건물 안에서 지난 2년간 일으킨 사건만 정리해도 이렇습니다. 폭언 7건, 폭행 미수 3건, 기물 파손 2건, 총 12건의 기록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로비의 조명 아래에서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은 1시간 전에 이미 법무팀에 전달되었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떤 의미로 변환되고 있는지 보는 사람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최영숙의 남편, 건설회사 회장 이름 석자. 수연이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낮고 위압적인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집사람 보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 1초의 침묵이 10마디보다 무거웠습니다. 듣고 있나?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그 건물 하나 가지고 어디서?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전화기 너머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헛기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까와는 전혀 다른 한 옥타브 낮아진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사모님이 실수를 한 것 같다. 원만히 해결하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돈이든 뭐든. 수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 눈 안에는 서러움과 분노와 결의가 전부 녹아 있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여. 수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참아온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원만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사과와 법적 책임을 원합니다. 수연이 순자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보안 요원의 부축을 받고 서 있는 어머니, 누군가 가져다 준 의자에 겨우 앉아 있는 70년 세월의 무게를 온몸에 이고 있는 어머니. 이 분은 제 어머니이기 이전의 7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한민국의 한 시민입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마이크가 필요 없었습니다. 진심은 원래 멀리 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시민의 존엄을 당신 부인이 짓밟았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뚝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건설회사 회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는 누가 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층 에스컬레이터 근처에 서 있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 박수가 옆 사람에게로, 그 옆 사람에게로 번져갔습니다. 5초도 되지 않아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이 10,000명 중 2층 로비에 모여든 수백 명의 손바닥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어떤 음악보다 크고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1대, 2대, 10대, 20대 실시간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최영숙의 이름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댓글창은 분노와 공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한 할머니가 천천히 순자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순자 여사보다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순자 여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혜연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좋은 며느리 뒀어, 울지마. 순자 여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흘렸던 치욕의 눈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사람의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쇼핑몰 로비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 명품 가방과 향수 냄새가 지배하던 이곳이 지금은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와 박수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법적 승리나 통쾌한 방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엄이 짓밟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꽃가게 사장님이 3년을 삼킨 말을 꺼냈다는 것. 주차 관리원이 아내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꺼냈다는 것. 처음 보는 할머니가 언니라고 부르며 손을 잡아주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이 사건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법은 최영숙에게 벌금을 매길 수 있고 여론은 그녀의 체면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순자 여사의 무릎에 밴 차가운 대리석의 온도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70년을 꼿꼿하게 살아온 어머니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순간은 어떤 승리로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 이 로비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복수의 서사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손이 있었다는 것. 부당함 앞에서 입을 여는 용기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 권력과 돈으로 눌러왔던 것들이 결국은 사람의 목소리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 그것을 증명한 하루였습니다. 최영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발밑에 있던 세상은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든 뒤의 고요는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와는 다릅니다. 폭풍 뒤에는 부서진 것들이 남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란이 잦아든 뒤에는 말하지 못한 것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지 못한 것들이야말로 때로는 부서진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경찰이 최영숙 측을 정리하고 쇼핑몰 로비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수연은 조용히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아직 남아 있었고 누군가는 수연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를 건물 5층에 있는 VIP 라운지로 모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수연의 팔을 잡은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고 수연은 어머니의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문이 닫혔습니다. 넓은 공간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하늘이 천천히 물들고 있었고 먼 곳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는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수연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은 70년 세월의 무게가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날랐던 손, 밤새 빨래를 비볐던 손, 손주들의 이마에 대고 열을 재던 손, 그 손이 오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어야 했습니다. 순자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최영숙에게 당할 때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은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목이 떨렸습니다. 내가 네 체면을 깎은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 건물이 내 건물인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로비에서도 참았습니다. 경찰 앞에서도, 기자들 앞에서도, 최영숙의 얼굴을 마주할 때도 참았습니다. 건물주로서, 사업가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그 한마디 앞에서는 그 모든 단단함이 무너졌습니다. 체면을 깎았냐고요.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서 수연이 생각한 것은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본 것은 28살의 겨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수연은 처음 시작한 사업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투자금을 전부 날렸고 빚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걱정에 잠을 못 이뤘고 친정 어머니는 이미 편찮으셨습니다. 수연은 매일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순자 여사가 수연을 불렀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혀놓고 낡은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3천만 원. 순자 여사가 평생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새벽마다 생선을 팔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여행 한 번 가보지 않고, 자기 옷 한 벌 사지 않고, 아들 결혼식 때도 한복 하나 새로 해 입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통장을 밀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네가 할 수 있다는 거 엄마는 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언제 갚으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못 갚으면 어쩌느냐는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네가 할 수 있다는 거 안다.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 3천만 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그 돈으로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고 7해를 밤낮 없이 뛰었고 지금 이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연을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부르지만 수연은 압니다. 자기 성공의 첫 번째 벽돌은 시어머니의 평생이었다는 것을.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사업으로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던 시절 두 아이를 돌봐준 것은 순자 여사였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대신 가주었고 도시락을 싸주었고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었습니다. 수연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주일 동안 병원 의자에서 잠을 잔 것도 순자 여사였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며느리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수연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수연은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숨이 막힙니다. 장례식장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을 때 순자 여사가 옆에 앉아 수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려오라. 엄마 앞에서는 울어도 된다. 그 한마디가 수연에게는 친어머니의 마지막 온기와 같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장례 기간 내내 수연의 곁을 지켰습니다. 문상객을 맞이하고 밥을 챙기고 수연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순자 여사에게 수연은 하늘이 준 딸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연은 물잔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건물주로서 나선 게 아닙니다. 순자 여사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딸로서 나선 겁니다. 제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 꿇는 걸 보면서 저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던 그 손이 대리석 바닥을 짚는 걸 봤어요. 새벽마다 생선 비늘이 박혀서 갈라졌던 그 손이, 저를 위해 통장을 내밀었던 그 손이, 제 아이들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던 그 손이 차가운 바닥 위에 있는 걸 봤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걸 참을 수 있는 자식은 없습니다, 어머니. 순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주름진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나는 네가 부자인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 단단했습니다. 내가 사람인 게 자랑스럽다. 오늘 네가 나를 일으켜 세운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잖아. 그게 엄마한테는 이 세상 모든 재산보다 값지다. 수연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자 여사도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창밖에서 붉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먼 곳의 소음은 이 방 안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창가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은 모녀 사이에 피보다 진한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견뎌낸 시간이었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준 마음이었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운 손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사건은 단순한 쇼핑몰 소동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의 값어치는 누가 매기는 것인가? 쇼핑몰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도 함께 퍼졌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는 장면, 그 앞에서 비웃는 여자의 얼굴, 그리고 조용히 걸어 나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며느리의 뒷모습. 영상은 밤새 수백만 조회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분노와 감동으로 뒤섞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영숙의 오만함에 분노했고 어떤 사람은 수연의 담담한 힘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 것은 그 화려한 로비도 건물주의 반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자 여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끝내 부서지지 않았던 70, 평생의 단단함이 서린 그 눈빛. 사람들은 그 눈빛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좌판을 깔던 어머니 공장에서 야근을 하던 어머니 자식 학비를 위해 자기 밥을 줄이던 어머니.
대한민국 곳곳에서 묵묵히 삶의 무게를 짊어진 수많은 어머니들의 얼굴이 순자 여사의 주름 위에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들을 지켜주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힘없는 노인의 무릎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질문은 개인의 분노로 시작되었지만 곧 사회 전체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쇼핑몰 무릎 꿇기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내렸습니다. 방송국마다 앞다투어 보도했고 전문가 패널들은 갑질 문화의 뿌리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뉴스의 앵커가 아무리 침착한 목소리로 사건을 전해도 영상 속 순자 여사의 떨리는 무릎을 본 시청자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스스로에게 던진 오래 미뤄두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그리고 쇼핑몰 직원들의 증언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영숙은 모욕죄와 강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70이 넘은 노인에게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행위, 그 앞에서 조롱과 모멸의 말을 쏟아낸 행위, 법은 그것을 명확하게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영숙 측 변호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의 일시적 행동이라 주장했지만 판사는 고개를 가로저 었습니다. 일시적이라 하기엔 그 행동 속에 담긴 경멸은 너무 깊었고 너무 익숙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일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파장은 최영숙 개인에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강태호의 건설회사는 여러 공공 프로젝트 입찰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었고 은행 대출 심사에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한 사람의 무릎을 꿇린 대가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느리지만 끝내 정직한 심판을 내리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최영숙이 처벌받았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영숙은 혼자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만 건, 3만 건 숫자는 해마다 올라가지만 실제 신고되지 않는 사례까지 합치면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 요양시설에서, 그리고 쇼핑몰이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노인들은 소리 없이 존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식당에서 주문이 느리다고 핀잔을 받고 누군가는 버스에서 느리게 걷는다고 혀를 차는 소리를 듣습니다. 작은 무시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노인들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짐인가?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젊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평생을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를 떠받친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의심해야 하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갑질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사전에 실린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한마디가 통용되는 사회. 돈이 있으면 사람 위에 설 수 있고 지위가 있으면 남의 존엄을 밟아도 된다는 착각. 최영숙은 그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그 착각이 최영숙을 만들었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인간의 값어치를 결정한다는 구조 속에서 최영숙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한 명을 처벌해도 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최영숙이 또 다른 쇼핑몰에서 또 다른 노인의 무릎을 꿇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이 진정으로 의미 있었던 것은 처벌이 아니라 성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뜻밖의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순자 여사와 수연의 관계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갈등과 긴장의 상징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스트레스의 원인이었고 드라마에서는 가장 흔한 대립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와 수연은 그 모든 편견을 부수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은 두 여자가 피로 맺어진 어떤 관계보다 더 단단한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존중이라는 씨앗 위에서 자라난 자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를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바라보았고 서로의 아픔에 진심으로 아파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기에 그들의 관계는 어떤 풍패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본래 그런 것이 아닐까요?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할 때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사람은 비로소 안전해지고 안전해진 사람은 비로소 용기를 냅니다. 사건이 세상의 관심을 받고 시간이 흐른 뒤 수연은 조용히 하나의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1층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닿는 그 공간에 노인 존엄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임대료로 따지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나오는 자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습니다. 가장 좋은 상가를 왜 상담센터로 쓰느냐고. 수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있어야 어르신들이 초라하지 않으니까요. 그 센터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노인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었고 필요하면 소송까지 대리했습니다. 동시에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모욕을 당한 뒤 찾아오는 수치심, 자기 비하 우울,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어루만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나갈 때는 조금 더 곧게 펴진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매주 센터에 나와 찾아오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순자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다른 어르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요. 그날 내 무릎이 아팠던 건 바닥이 딱딱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아팠어요. 그 말을 들은 기자는 한동안 다음 질문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 속에 이 사건의 본질이 전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아픔이었습니다. 수연의 센터는 개설 첫 해에만 30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가족에 의한 학대였고 나머지는 공공장소에서의 모욕이나 차별이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무너진 존엄이었고 한 사람의 삼킨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 자체가 작은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참고 삼키는 대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그 용기의 시작이 순자 여사의 이야기였다면 그날의 아픔은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그날 쇼핑몰 로비로 돌아갑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 꿇었던 한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일으켜 세운 한 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의 진실일 것입니다. 사람의 값어치는 통장 잔고로 매겨지지 않는다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엄이 할인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무릎을 꿇릴 수 있는 힘보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이 세상에서 진짜 힘이라는 것. 최영숙은 자신이 가진 돈과 지위로 한 사람의 무릎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써서 수백 명의 등을 펴주었습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도 쓰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지옥의 문을 열었고 다른 한쪽은 존엄의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거울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불편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사회는 아직 살아있는 사회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회가 진짜 무서운 사회입니다. 순자 여사의 무릎은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릎이 닿았던 차가운 바닥의 온도를 우리는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는 누군가 무릎 꿇기 전에 손을 내밀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바닥을 가진 곳이 될 테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상처에게는 딱지가 되고 어떤 기억에게는 꽃이 됩니다. 그날 쇼핑몰 로비에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있고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침 순자 여사는 집 앞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녀의 걸음이 조금 더 느긋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등이 조금 더 곧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책 코스는 늘 같았습니다. 집에서 나와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그 쇼핑몰 앞을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 몇 달은 그 건물 앞을 지날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릎이 기억하는 차가움이 계절이 바뀌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순자 여사는 그 로비의 유리문 앞을 지날 때 고개를 더 꼿꼿이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장소를 수치의 현장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일어선 자리로 기억하기로 한 것입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순자 여사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용감한 며느리를 둔 복 많은 할머니. 처음에는 그 말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한 것이라곤 무릎을 꿇은 것뿐인데 무슨 복이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복이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한편 최영숙의 1년은 전혀 다른 풍경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벌금형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었습니다. 봉사 장소는 시 외곽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처음 요양원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최영숙은 코를 찡그렸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묵은 이불 냄새가 섞인 그 공기가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봉사 시간이 쌓이면서 그녀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는 할머니, 자식 이름을 부르다 잠드는 할아버지, 명절에도 면회 오는 사람 없이 창밖만 바라보는 어르신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최영숙은 처음으로 자신이 쇼핑몰에서 무릎 꿇린 그 여자 순자 여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의 무게가 가슴 위에 제대로 올라왔습니다. 요양원의 한 할머니가 최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늙으면 다 같아. 돈이 있든 없든 결국 누군가의 손이 필요해지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최영숙의 단단했던 어떤 벽에 균열을 냈습니다. 봉사 시간을 다 채운 어느 날 최영숙은 순자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순자 여사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영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내려놓듯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날 당신에게 한 일을 지금도 눈을 감으면 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입니다. 순자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최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분노는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에는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연민 같은 것이 고여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천천히 손을 내밀어 최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도 주름이 많고 뼈마디가 굵었습니다. 같은 세월을 버텨온 손이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어머니잖아. 우리 나이에 미워하며 살기엔 남은 날이 너무 짧아. 그 한마디에 최영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는 때로 벌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니까요. 순자 여사는 그날 자신을 무릎 꿇린 사람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자신의 마지막 상처까지 스스로 치유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연은 그 1년 동안 사업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쇼핑몰은 확장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시간은 저녁 7시였습니다. 무슨 회의가 있든 어떤 계약이 걸려 있든 그 시간만큼은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에게 가장 값진 자산은 무엇입니까?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그 시간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가을 순자 여사의 손녀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년 전 바로 이 손녀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갔다가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것을 그날 순자 여사가 사지 못했던 인형.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느라 끝내 손에 쥐지 못했던 그 선물. 순자 여사는 그 인형을 사는 대신 석 달에 걸쳐 직접 만들었습니다. 실 한 올 한 올의 마음을 담아 뜨개 바늘로 한 코 한 코 엮어 만든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눈매가 조금 삐뚤고 귀 한쪽이 살짝 더 길었지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뿐인 인형이었습니다. 손녀가 포장지를 뜯고 그 인형을 꺼내 들었을 때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거야 정말. 아이는 인형을 꼭 안더니 순자 여사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게 제일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작은 팔이 순자 여사의 목을 감쌀 때 순자 여사의 눈가에 맺힌 것은 1년 전의 눈물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세대의 여자들이 할머니와 어머니와 손녀가 하나의 원을 이루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지난 1년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싸움과 용서가 녹아 있었습니다. 가끔 삶은 우리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합니다. 예고 없이, 이유 없이, 잔인하게. 하지만 그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바닥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자 여사의 무릎이 닿았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결국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은 뿌리를 가진 꽃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자라나 용서로 피어난 조용하고 단단한 꽃이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힘은 누군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순자 여사와 며느리 수연의 이야기는 가족이란 무엇인지, 존중이란 무엇인지를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 하나를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온기가 언젠가 여러분의 손끝을 타고 흘러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무릎 꿇고 있을 누군가를, 그 사람은 여러분의 어머니일 수도, 아버지일 수도, 혹은 매일 스쳐 지나가는 이웃의 어르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무릎이 닿은 그 자리에 우리가 한 송이 꽃을 심을 수 있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순자 여사는 오늘도 그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느릿느릿, 그러나 흔들림 없이 쇼핑몰 로비의 유리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수연은 오늘도 저녁 7시에 자리에 앉을 것이고, 손녀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토끼 인형을 안고 잠이 들 것입니다.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이 가족이 건너온 강은 결코 얕지 않았습니다. 삶이 여러분에게 차가운 바닥을 내밀 때 부디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일어선 다음에는 아직 바닥에 남아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끝나는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